예, 마이크 들어왔고요. 자,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가 감을 못 잡겠어요. 예. 진짜 걱정이죠, 지금. 수해가 이 자연재해 같은 게 나면은 그나마 정부가 이렇게 중심 딱 잡아주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예. 뭐 질질 끌려가잖아요, 지금. 자, 그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도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2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정봉주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어제 정춘생이라고 당에서 당직을 오래 했던 분이 우리 이제 보좌관 부친상 당해갖고 원주에서 만났더니 의원님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정치개혁 특위. 그래서 왜 없어졌어? 그랬더니 언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2월에 만들어졌어. 그랬더니 중간에 대표가 몇 번 바뀌었잖아요. 대표가 바뀌면 당의 조직은 없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항변을 했지.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한 번도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앨래도 어느 대표가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이제 이 특위는 종료한다. 이 뭔가 있어야지. 저 같은 사람 끈질긴 사람 잘못 잡아둔 거예요 이게. 그치,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우리는 회의를 한 번 또 하는데 어떻게 없어져. 그게 합당을 조건으로 예. 만들었던 건데, 야, 좀 너무하네. 합당 이후에 정치개혁 안들이 우리가 제안한 안들이 있잖아요. 동일적 네. 3선 제안. 제가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질 테니까 얼마나 질기게 정치하는지 한번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백혜련 공동위원장이 이 새날에 있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분은. 정봉주 TV가 있는지도 모를 건데 혹시 알고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제가 중간에 분명히 이 정개특위 회의하자고 소집하자 그랬거든요. 네.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반응 보이지 않은 거예요? 두고두고 정치에 누가 될 겁니다. 참 진짜. 그리고 제가 인생도 선배, 정치도 선배거든요. 네. 그리고 모진 시련 겪고 이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합의가 안 되면 합당을 해야 됩니까라고 할 때 제가 이 지혜를 낸 거예요. 그 합당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합당을 해놓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내가 늘 하는 게 중국 정치인들의 그 지혜가 많아요. 그들이 즐겨 쓰는 고사성어를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놔두는 것도 해결법이다. 우리하고 사드 문제 할 때 걔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 근데 이제 이번에 사드가 또 한번 장난치려고 했는데 어쨌든 열린민주당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땐 그걸 안고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자. 그 특위를 만든 거예요. 그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당직자를 배치를 해줘야죠. 당직자 배치 안 해줬거든요. 그때 당시 당대표가. 그 양두구육이네 진짜 그야말로. 그렇죠. 참 어처구니 없네 진짜. 그 송영길 대표가 대선 치르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쏙 빼먹고 예. 그 결과물은 지금 완전히 유효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심하네. 예. 그래 욕 먹어도 싸. 빨리 대표 바꿔가지고 정치개혁 해야죠. 그럼요. 이재명 대표 들어와서.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700만 원에 이어서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네. 그러면 그리고 이런 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입초사하지 말고 구설수 오르는 행동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꾸만 하면은 왜 그러냐면 우주에 입력이 된다는 표현을 써요. 심지어는 과학자들 우주에 입력이 돼 있다가 그 모든 기록이 자기의 운명에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불교 교리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자물리학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700만 원 안 돌려준 거, 그 다음에 2020년 저 컷오프 시킨 거, 저 2018년에 복당 안 시킨 거, 이게 개인적 감정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누적이 되면서 역사가 되고 흔적이 되는 거예요. 에이, 진짜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거 정개특위 회의 한번 소집하도록 당직자 배치도 안 해준 거, 합당 조건인데 유야무야 시킨 거, 다 역사 책임을 집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거든요. 당대표가 바뀌더라도 유지가 되는 거죠. 계승할 건 계승을 해야지. 당연하죠.
막 그 윤석열 같은 짓이야 그게. 아니 합당을 해놓고 열린민주당과 합당해갖고 대선 때 어쨌든 덕을 본 거예요. 그냥 뭐 anything but 문재인처럼 예. 윤석열이 그런 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청와대부터 뭐 나오고 뒤집어 엎는 예. 것처럼 그러면 안 되지.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열린민주당에서 합당을 반대했던 분들은 지금도 저를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해요. 그분들의 공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정도 비율로 24만 오늘도 점심에 어느 분하고 식사하면서 회의하면서 25만 표에 대해서 우리가 24만 7천 표에 대해서 아주 그 통감을 하고 막 그냥 막 분노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때 열린민주당하고 분당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렀는데 한 25만 표 차이 정도로 져요. 그건 누구한테 독박이 다 씌우는지 압니까? 열린민주당한테 다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한테 씌우면 김의겸, 최강욱, 강민정 국회의원도 돼 있잖아요. 그분들 욕 못해요. 그럼 열린민주당 만들었던 정치 안 한다고 떠난 손혜원 의원 말고 지금 현재 정치하겠다고 남아있는 정봉주한테 이 독박이 다 씌우는 거예요. 또 제가 만든 장본인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때 합당하지 말자고 반대하면서 지금도 저를 비판하는 분들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대선에서 졌으면요. 이렇게 진 상태면 우리한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그거 면피하자고 합당을 했던 건 아니고 합당을 했고 단 한 명의 힘이라도 보태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합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뒤늦게나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속 끓어. 네, 속 끓어요. 이러면서 삽니다 제가. 제 똥은 개도 안 먹는 게 아니라 제 똥은 기생충 박테리아 균도 안 먹습니다. 늦은 식사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방송은요 지금 이따 6시에 정봉주 TV에서 다시 이제 스트리밍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화면에 정봉주 TV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예. 이게 그 간단하게 목요일날 한 방송이 새날과 정봉주 TV로 공동 송출되는 게 역사적인 날이 될 거예요. 역사적인 날이요. 어떤 의미에서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이제 새날이 지금 훨씬 더 잘 나가는 그 유튜브로서 양해를 해줘서 이제 정봉주 TV에도 올리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양해 안 하면 저작권은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또 뭐 네? 그렇게까지. 근데 앞으로 진보 진영의 많은 그 구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연합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죠. 공동 송출하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유튜브에 OTT를 만들자. 이런 그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 시도의 첫 단추를 오늘 우리가 깬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3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3시는 새날 시간이고. 그래서 정봉주 TV 6시에 우리는 좀 뒤늦은 스트리밍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TV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채널만 들어오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이해 바라고요. 어쨌건 지니어스 정 프로그램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해 났는데 수해 나면은 보통 그렇거든요. 수해가 나면 여야 할 것 없이 수해 복구라든지 대책을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 자체가 워낙 똥볼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수해 복구만큼이나 논란이 훨씬 커진 상태. 그러니까 뭐 예상이 사실 되긴 했어요. 유능할 거라고는 기대는 누구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 천지한테는 일반적인 질문 안 드립니다. 왜 윤석열은 선제 퇴근을 했을까요?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실까요? 요 똥볼을 차기 전에 예고된 똥볼이 한 번 있었죠. 그 펠리스인가요? 하원 의장이 왔잖아요. 하원 의장이 왔는데 지금 하원 의장을 안 만났잖아요. 그 통화를 하고 그걸 또 국정 홍보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통화 면담인가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요. 그럼 미국에 있을 때 통화죠.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통화를 합니까? 자, 97년에 미 하원 의장이 왔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2002년에 또 하원 의장이 왔고 지금 20년 만에 온 거예요. 그때는 2002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고 97년은 김영삼 대통령이 만났고요. 하원 의장은 미 정부 서열 3위이기 때문에 만나는 게 통례입니다. 반미주의자들도 만나요. 그렇죠.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진짜 중국 눈치를 보고 그리고 국제 외교에 일정하게 균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 만났다고 하면 박수를 보낼 일이죠. 네. 근데 뭐가 뭔지 모르고 안 만났는데 한간에 떠도는 설입니다. 누군가가 만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궤를 줬다는 거예요. 점괘. 예. 만나면 안 된다. 한간에. 아, 한간에.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쓰는 뇌피셜이고 소설이니까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무척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한번 누가 아주 사업을 하면서 심지어 우리나라 대기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SK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SK 선친서부터 항상 이 점쟁이들을 옆에 데리고 다녀요. 이번에 최태원, 최재원 이분들이 데리고 다녔던 그 법사는 김원홍 씨라는 이렇게 이 대머리 벗겨진 분이 있어요. 그분 나중에 구속됐죠. 중국 가서 그 선물 투자해갖고 한 6천억 정도 날린 것 때문에 등등하고 이제 비자금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재벌 기업들 심지어는 그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모 기업도 인재를 채용할 때 옆에다가 관상 보는 분을 옆에 앉혀놨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점괘를 보거나 이런 법사를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슨 매번 결정할 때 그분들의 그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 진짜 그거 심각하네. 아니 그러니까 펠리스 만났을 때 만나지 말라고 했던 것도 펠로시 만나지 말라고 했던 것도 누군가가 주었다라고 하는 게 그분이 헛소리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짐작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는 외국 인사를 만나서는 안 된다. 그래,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 그랬다면 정말 심각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제퇴근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새나라에서 최초로 선제퇴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최초일까지 아마 이 사람이 하는 건 다 선제예요, 선제. 선제퇴근. 선제 음주, 뭐 선제 퇴근, 뭐. 그런데 자 퇴근하는 상황에서 저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위기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퇴근할 때 물이 차고 오르는데 기상청에서도 예측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갔는데 저는 아니요, 그 예측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비가 내릴 거다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태였고. 막 110mm까지 이렇게 오리라고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퇴근하면서 윤석열 자기 말로는 지금 이미 침수가 되고 있는 걸 봤다고까지 했고. 예. 근데 왜 퇴근했냐고요? 그것도 점괘라고요? 이럴 때 점괘 아니죠. 이럴 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땡땡 그 보충 수업 땡땡이 집에 미리 가면 그 다음날 물어보잖아요. 야 이놈아 왜 이렇게 집에 급히 가? 뭐 집에 꿀단지라도 숨겨놨니? 여기에서 꿀을 술로 바꾸면 해답이 쉽게 나옵니다. 야 이놈아 집에 술단지라도 숨겨놨어? 왜 이렇게 집에 급히 가? 그럼 의원님 주장은 술 먹으러 갔다? 그거는 아니고 무언가 집에 수재에 대한 대응보다도 더 긴급한 중요한 게 있었다. 습관성 행위가 집에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요. 그리고 야밤에 그 순간에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면 물이 막혔고 물론 그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컨보이 해갖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서초동이 거기가 무슨 섬처럼 고립되지 않았거든요. 아크로비스타가. 그럼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만약 그때 나왔고 화면에 그 얼굴이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든지. 빙고! 얼굴이 벌게졌거나 혹시나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거나 아니면 이 수재 그 상황을 보고 제대로 대응 못하는 공직자들한테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게졌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공직자들이 지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얼굴이 벌게졌거나. 예. 이런 공직자들 빨리 잡아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한모 장관이 또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또 그거에 또 분노해서 벌게졌거나. 그러니까 집에서 벌게졌던 상황은 있었다. 그렇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 전화했다 그러잖아요. 요즘 그 웬만한 아이패드 집에 비상상황 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화상 지시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못 믿겠어요, 사실. 아니 화상 지시 안 했어요. 네. 예, 화상 지시는 나중에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엔 전화 지시예요. 왜 화상 전화 지시란 표현 안 쓰잖아요. 그때 화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화 지시예요. 제 가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윤석열은 그냥 하던 대로 뭐 집에 가서 뭐 쉬든 뭘 하든 간에 하려고 일단 퇴근을 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2시가 다 되도록 윤석열은 아무 지시도 안 하고 있었어요. 12시 거의 다 돼가지고 만반에 준비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도 윤석열의 지시가 아니고 이 대통령실의 그냥 의례적 행위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게 보고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실로 치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뭐 통화로 지시를 했다라든지 그럴 거면 나오지. 그리고 다시 6시부터 또 지시를 했다라든지 요거는 아주 자기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윤석열은 그 시간쯤에 이미 깨어 있었더라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묘한 데자뷰가 있잖아요. 2014년 4월 16일 새벽 7시에 세월호가 침수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해요. 네. 그로부터 7시간 동안 온갖 설이 난무하잖아요. 그때 나중에 알려진 얘기는 김장수 장관이 자전거를 타고 갔더니 뭘 타고 갔든지 들어가고 대통령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김기춘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대통령 계신 곳이 그 상황실이다. 자, 7시간 동안 대통령 흔적은 없고 나중에 지금 푸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뭐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다 근거 없는 거 12시 넘어서 전화했다는 기록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나중에 수사 대상돼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수사 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2014년 4월 16일서부터 제가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은 이명박 대통령의 몰락은 2008년 그 소고기 촛불 집회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은 국정원 댓글 개입 때문에 몰락한 게 아니에요. 세월호 침몰 때 대응하지 않았던 안전 불감증 대통령 그리고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던가 여기서부터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수상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에도 수상한 게 있는데 그럼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2004년 이후에 2014년 이후에 2016년 10월 말에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2년 6개월 만입니다. 그럼 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윤석열의 운명도 2년 6개월 남았다는 얘기 아닐까요? 라는 데자뷰가 드는 거예요, 저는. 역시 천재. 이런 생각하면 저만 들까?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지금 우리 이게 논란으로 끝날 것 같지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윤석열 임기 내내 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야 정봉주 이렇게 했던 거 이거 역사는 흔적이 축적이 되면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 요 일이 누적이 계속 돼요. 그리고 이거 계속 기억에 남으면서 그때 서울에서요 10명 사망 실종 6명이 서울 메트로폴리탄 G8 국가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아이고 참마 진짜. 아니 사망은 이러저러한 사고로 사망할 수 있다면 실종 사건이 발생. 물속에 빠졌고 행방불명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강에 범람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한강에 범람해갖고 마운동에 침수됐을 때 한강물에 쓸려나가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게 80년 초반입니다. 우리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막 진입하려고 그럴 때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했거든요. 서울에 6명이 실종이 된 사건이에요. 원래 이제 선진국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치수예요, 치수. 그렇죠. 후진국형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죠. 후진국형 사고예요. 여러분 이게 왜 후진국형 사고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그러다 뭐 대심도라 그래? 뭐 요즘 하수관 까는 예, 거? 예. 예, 맞습니다. 대심도인지 예. 근데 그게 장발장 나오는 르미제라블 영화를 보면요. 장발장이 거의 그 소설 후반부에 자기 사위 될 사람을 총 맞은 걸 등에 업고 그 대심도로 숨습니다. 대심도 배수터널. 예, 대심도 배수터널. 예, 배수터널로 숨는데요. 일본도 한 5, 6년 전에 이게 완공을 했는데 보니까 이 배수터널 한복판이 한 7, 8층 정도 높이로 깊어요. 탱크가 지나가요. 예, 탱크가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그래. 그래서 거기 정비할 때 차가 지나가는데 이게 이미 레미제라블 나오는 그 시대의 중세 나폴레옹 혁명이 있을 그 시절에 보면은 그 배수도가 대심도 배수터널. 어렵네요. 잘 안 외워져요, 이런 게. 그냥 배수터널이라고 하세요. 대심도 배수터널이 그렇게 높고 깊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에서도 이 예산을 600억을 깎거니 200억을 깎거니 지금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2012년 책을 쓸 때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국가 지도자는 그 지금 우리가 정쟁을 하면서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진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재명 잡아놓지는 못했고 지금 안달이 돼 있잖아요. 네. 이거 하면 안 돼요.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을 했고 본인은 24만 7천 표밖에 그 표차로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찍지 않았던 나머지 52%를 지지했던 이재명 후보 이쪽과 손을 잡고 나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면서 통합하겠다 그랬잖아요. 통합정부하겠다 그랬잖아요. 손을 잡고 이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국가 미래 100년 대계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기후변화 환경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거는 여야가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자연재해 이 수해 문제에 대해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럼 이 수해 문제에 대해서 대심도 배수 터널을 뚫는 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재해 문제에서 OECD 국가 중에서요. 환경재난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가장 대책이 미비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 주제 안 나왔어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이제 이게 매년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어요. 쉽게 해서 새로운 노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뉴 노멀의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몬순 기후가 되고 아열대 기후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러면은 다수당을 갖고 있는 국회 민주당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는 환경 문제 이런 재해 문제가 심각하니 이 시점에 우리는 정쟁을 끊고 민주당과 손을 잡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사과하면서 발표했잖아요. 그럼 지지율 올라가요. 내가 맨날 이 자리에서 지지율 올라가는 얘기만 해주잖아. 걱정하시잖아요. 왜 안 해요 그거를? 윤석열 걱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새날 모르나? 정봉주 TV 모르나?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네. 비가 와서 국민께 죄송하다 그랬거든요. 불편 끼쳐서. 근데 그것도 사과가 또 아니라 그랬어. 그 사과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청와대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도 없어졌죠. 이게 사과는 사과인데 이건 개사과가 돼버렸어요 또. 사과라고 생각 안 한다는 개사가 시즌2. 이 도대체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죠? 사과하는 게 굉장히 면 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그런 게 아닌데 사과는 성찰의 한 표현이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나은 정부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기 성찰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심도 뭐 배수터널 이거 뚫고 대심도 뭐라 그랬어요? 배수터널 이거 뚫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IPCC 우리가 가입이 돼 있거든요. 정부 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이에요. 정부 간 패널인데 IPCC 가입되어 있고 파리 기후협약에 우리가 다 가입되어 있어요. 파리 기후협약에 트럼프가 빠져나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럴 때 민주당이 협조해 줘라. 그럼 민주당이 협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8월 28일 날 후보가 되는 순간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재명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 윤석열 이거 발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갖고는 기소 못 치거든요. 그럼 우리도 야 기소하지 마라. 정치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즉자적으로 싸우기보다도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 도움을 협조하니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협력하겠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정치보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이야기했어요. 예. 당선되면 여야 영수회담 추진하겠다고. 해야죠.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예, 해야죠. 그리고 그게 이재명 후보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왜 자꾸 후보라 그러지? 아니 지금 당대표 후보잖아요. 아니 우리는 미래 5년 뒤에 후보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아니 5년 뒤가 아니라 2년 5개월 뒤에? 이렇게 저론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윤 씨는. 참. 그래서 저는 항상 위기는 플러스 위태로운 기회거든요. 위태로움만 빼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위기가 뭐냐면 여기 30%가 무너졌을 때
빈님이 내리셨잖아요. 우리가 예를 쓸 땐 예를 들어서는 하늘과 자연의 무서움을 알고 어르신들은 빈님이 오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비가 온다는 표현도 우리 때부터 쓰기 시작하고 옛 어르신들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때는 야 빈님이 오신다 빨리 오더라 이랬거든요. 그 자연재해 위험을 알죠. 그러니까 30%가 무너졌을 때 이 자연재해 위기가 온 거예요. 자연재해는 이게 검찰 6대 중대범죄인데 그럼 윤석열 수사해야 되는데. 아, 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이 이제 뭐 사건 하나 갖고 정권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죠 이제 슬슬.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연재해나 산불이 이런 경우에는 윤석열 또 여전히 퇴근할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는 상태. 이게 이 사람 마인드 자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시스템이 없어서 실수했다고 하는 것과 이 사람 마인드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각종 실수를 계속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국민들은 여기 이제 그런 걸 보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가 중요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국민을 보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본인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 놓고 공무원들 늦게 출근해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이 사태 해결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각 동네마다. 이렇게 무능한 정권이 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프라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이어가면 자, 심각한 상황은 들어갔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갖고 수자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늦게 나오지 않은 거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수자난데 방문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훈수 직업이기 때문에요. 현장에 가봐야 행정력이 없습니다. 근데 왜 현장을 가냐 하면 그분들이 비를 맞고 있는데 우산을 씌워주러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현장에. 노란 유니폼을 입고 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우리로서는 발 뻗고 편안히 못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 않은 건 무조건 나왔어야 됩니다. 무조건 나왔어야 돼요. 얼굴이 빨개지더라도 나왔어야 돼요. 무조건 나왔어야 돼요. 그래갖고 뭐 오늘 다른 일이 있었고 식사하면서 뭐 반주 한잔 했다 이렇게 변명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이러면은 비판을 받아도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박수 칠 여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시민사회 수석이 따졌잖아요. 그래갖고 비 피해가 더 났습니까? 이게 엄청난 똥벌인데 그게. 근데 그거 민주당에서 그 얘기 하다 마는데 계속 얘기해야 돼. 그 사람 얘기.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잖아. 비 오는데 무릎 꿇고 막 빠지고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 맞으면서 우산도 안 쓰고 우비 쓰니까 귀찮다고 벗어드리고 비 맞으면서 막 현장을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그럼 사람들 사실 현장에 있으면 대통령 나오면 보고해야 되고 이 소방청 이런 사람들 귀찮거든요 그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카메라 찍히고 동영상에 찍혀갖고 올라가고 SNS에 올라가고 그래봐요. 이번에 있잖아요. 관악구 사고 현장 갔는데 윤석열이 그 바지하고 구두에 물 젖을까봐 조심하는 게 그냥 보여. 저게 보이잖아요. 와, 나 이번에 그 건물 빌라 지하에 들어갔다가 잠깐 이렇게 물이 튀었나 봐요.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뭐 이거 사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았으면요. 공수부대 출신 아닙니까? 워카 신고요. 저기 뛰어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쇼까지 하라는 정도는 아닌데 이자는 뭔가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수석이 그 대통령이 뭐 거기 없어서 뭐 사고 수습이 안 됐냐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되는. 그럼 거죠. 세월호 때 얘기해 또 해줘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논리로 따지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필요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자리인 거죠. 투명 인간 뽑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건 그렇고 나오신 김에 내가 이 질문을 왜 넣어놨냐면 서울시장 나오시려고 엄청 오랜 시간 공부하신 분 아니에요. 이게 서울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강남역이 이제 상습 침수 구역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심도 배수 터널이 뭐냐면 대심도가 클 때자에 깊을 심자예요. 대심도는 뭐냐면 내 땅이 어디까지인가예요. 그러니까 지하 30m까지냐, 지하 40m까지냐. 근데 이제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40m까지만 그 건물 거예요. 그 밑으로 나가는 게 대심도예요, 대심도.
거기다가 터널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나오셨다면 예. 강남역 침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일본이 아마 그거 완성된 게 7, 8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음. 이 가장 정확한 해답이 배수 터널 뚫는 겁니다. 배수 터널 뚫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다른 데 가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무학대사가 배산 요수라고 해갖고 강북 왕십리를 도읍지로 한 거 아닙니까? 저기는 기본적으로 높은 한강보다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강북구 이런 데 지표면이요. 지표면이 해수면 17m 정도 돼요. 그리고 강북은 한강 기준이나 그 서해안 기준하게 되면 17m 높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강북은 자연 일정 지역만 빼놓고 자연 불황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고, 강남은 70년대 80년대에 건설됐는데 계획 도시예요. 근데 이게 유럽의 계획 도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수해, 홍수 이런 거에 대비해 갖고 지면서 대심도 배수터널 다 뚫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고속 성장의 문제가 거기서 나타난 거죠.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지대고, 옛날에 거기 양재역이 있는데, 그런데 농지가 있는데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거든. 70년대 막 공사할 때 비 오면 침수돼갖고 몇 개월 동안 여기 건설을 못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럼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서울시장이나 중앙정부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강남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리고 환경 문제로 수해나 산불 가뭄이 심해진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2009년에 광화문이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보트 띄워야 된다 막 그런 농담들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때 오세훈 시장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만약 했으면 시장이 되니까 바뀌었다고 또 박원순 시장 탓하는데, 그 시장 탓할 게 아니에요. 그때 계획을 세워갖고 지금 했으면 지금 이미 대심도 배수터널 다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강남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남 개발 계획한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뭐였었냐면 영동대교 남단 그 일대를 수십만 평을 지어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지어하면서 동시에 배수터널을 뚫는 거죠. 그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고, 기존에 있던 거를 배수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근데 지금 배수도가 제대로 되고 있어도 물을 모아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 오면 또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대공사긴 하죠, 이게. 대공사이죠. 대공사인데 해야 돼요. 거의 4대강 만드는 수준. 그런 느낌이죠, 사실은. 그리고 강남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대형 빌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빌딩이니까 밑에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데, 강북 강변로 근처에 상습 침수 지역이 한 15년 전, 15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거를 마치 대심도는 아니어도 배수 터널을 다 뚫어요. 이거 공사 기간이 한 4, 5년 걸리는데 할 때마다 침수가 되는데 지금 침수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배수 터널 지금서부터 공사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진짜 누가 필요하냐면 야당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참, 그게 우리나라가 연간 강수량이 한 1,300에 1,400 된대요. 근데 이번에 동작구에 온 게 이틀 동안 온 게 500mm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 40%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비인구.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났다고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대처 능력도 안 되고 그냥 태도가 안 되고, 나는 침수가 되고 있어도 집에 간다. 그리고 끝까지 안 나타나는 그 모습에 실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금 그런 표현 안 쓰는데요. 게릴라성 폭우라고 하는 표현이 방송에 나오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후변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강남역은 지금 이번이 처음 잠긴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잠겼습니다. 강남역도. 그러면 이거를 요때 지나가면 또 잊어먹는 거야.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공사는요, 오세훈 시장이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못합니다. 이거는 통합정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 야당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 시점에는 이 그 국가 재난에 대해서 협조하자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자 못해요 이거는. 기소하고 뭐 수사하고 법 갖고 까불고 이런 거 당장 중지하고 실종자 6명이 나타나는 이게 국제 언론은 지금 보진 않았지만 이게 세계 조롱거리일 거거든요. 참,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 모든 것은 정치로 풀어야 됩니다. 정치를 안 풀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거 수천억 예산이 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면피하려고 예. 뭐 하겠다고 하는데 아이, 안 합니다, 의지가 이거. 있을까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안 거죠. 하죠. 네. 근데 야당과 같이 하자 그러면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고수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치는 독불장군처럼 할 수는 예.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박정희 때는 그게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니까 덕제가 어느 정도 먹히는 시기고, 지금은 어떤 위기 탈출을 할 때는 화합형 리더가 많이 저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일단 보고요. 문제는 지금 계속 악재가 터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뭐 지난주 24%까지 빠졌는데 이것도 지지율 빠지는 요소잖아요. 윤석열 자체가 저거 무능하다고 했는데 똑같이 무능한 짓 하네. 댓글을 보세요. 윤석열 거기 그 사고 현장 가니까 댓글이 뭘 알고나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진짜 뭘 알고 들여다봐요? 구경 났어? 그걸 홍보 자료로 써. 또. 어떤 사람은 그 홍보자료 쓰고 또 어떤 사람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술 먹고 술 깨러 산책 나왔니? 아이고, 대통령 대해서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지금 당장 지지율이 이제 그 콘크리트 지지가 이제 받치고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나머지는 뭔 짓을 해도 안 빠지는 거. 예. 그런데 지금 그 지지율은 안 빠지더라도 부정 지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70%를 넘었어요. 네, 네. KSY 거는. 그 부정 지지가 70%가 넘어갔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위기잖아요, 이게. 보통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왜 지지하는지 몰라요라고 하는 게 지지자들의 25%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의식적 지지자는 지금 3%예요. 나머지는 습관적 지지자야. 25%는 28%라고 하면 그러면 의식적 지지자가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박근혜 탄핵 때 보시면 한겨레, TV조선, JTBC 같은 데가 일제히 나서서 박근혜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협공. 박근혜가 그러니까 협공을 당할 때 세상천지 한겨레하고 TV조선하고 협공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윤석열은요, 지지율 놀라운 게 언론이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협조적이죠. 박근혜 탄핵 때처럼 언론들이 일제히 나서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국민들이 알아서 빼주고 있는. 그리고 이게 쭉 빠진 게 아니라 쭉 점진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무슨 잘못하면 뚝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지금. 민주당에게 지금 그 권하고 싶어요. 민주당에게 뭘 권하시는데요? 민주당에게 술 한 잔? 아니 선거 준비해라. 아이고 배. 정선. 아니 얘기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아이고 참. 동시선거 준비해야 될 거다. 동시선거.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우습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까 제가 70% 이야기인 게 그 이야기거든요. 예. 국민들 다수가 제 대통령으로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가 두터워야 그나마 견디는데 못하고 있네. 매우 못하면 60%가 넘는 상태라면 이거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국민들이 못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5년을 기다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씨 지지율 관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걱정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왜 관리할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박용진 후보에게 진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가 토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율사예요. 법조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각제 요소를 일부 갖고 있는 우리나라 그 국무위원 제도에서 국회의 그 주요한 본능적 권한이 국무위원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은 이렇게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박용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풍이 분다 그래요. 아유. 저는요, 얼마 전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서명을 해서 30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거로 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확 이제 서명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추진한 분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전국 당원협의회 이걸 전국 당원협의회 추진준비위원회인가 이런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께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법 리스크 보수 언론에서 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프레임을 수용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이 있거든요. 그중에 박용진이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감 문제가 아니고요. 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을 합법적 정치 행위인 것처럼 치환하기 위해서 묘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치 보복입니다. 근데 정치 보복을 저들이 정치 보복을 통해서 우리 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를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 이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이재명한테 요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을 하라고 저들에게 쪽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당 행위입니다. 밀정이죠, 밀정. 당원 여러분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누구라도 깃발을 들고 저는 박용진 의원이 동료고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박용진 의원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 청원합니다. 이거 못해요, 제가. 아니, 우리 민주당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없던 일이죠. 아니,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데 그거를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밤에 야 들어와 이지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세작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박용진이 당대표 후보감이 돼요? 대선 한번 나가면은 당대표급이 되고 대선 후보급이 됩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박용진 목소리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지금 이재명 후보랑 비까비까 해야지. 박빙이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박용진 20% 나온 거 제가 20%의 공약을 얘기해 줄게요. 비주류에 매번 출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쫑걸리라고. 쫑걸리가 항상 출마하거든요. 쫑걸리는 항상 15%에서 20%를 받아요. 당에 늘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공학입니다. 항상 비주류는 본능적 비주류는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에서 20%가 나와요. 이건 박용진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구조적으로 비주류는 존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용진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이재명 반대 세력이 박용진한테 투표하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람 반사체인 거예요. 본인 아우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사회 20%가 전체 사회의 80%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회에서 2대8의 원칙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묘하게도 정치권에도 늘 비주는 15%에서 20% 즉 2대8의 원리가 정치권에도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이제 민주당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어찌됐건 수해 한 방에 대통령이 무능하다 보니까 무정부 상태가 됐다. 사실이잖아요. 무정부 상태도 댓글에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처음 한 얘기 아니에요. 그 무정부 상태가 됐다. 이거는 어떤 무능의 상징 같은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린 정부를 수립해야 되잖아요. 임시정부를. 무정부 상태는 임시정부를 수립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근데 지금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적국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이 수혜나 윤석열 무능에 가려서 이준석을 지금 쫓아내고 해임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이준석 해임. 당신은 당대표 자격이 없어. 라고 지금 비대위를 출범시켰어요. 요것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우리 정치사로 돌아보면. 대형 사건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너는 아는 속담이 아는 말이 그거밖에 없냐 그래갖고 씹등급 함부로 버려서 응대에 붙은 거예요. 그게 속담이에요? 아니 속담은 아니고
양아치 대신 껌 씹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진짜 이거 이준석 이거 해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식등껌을 제대로 버렸어야 되는데 잘못 버려가지고 종이에 지금 잘 싸고 휴지통에 버렸어야 되는데 훌륭하네. 잘못 버렸고 휙 던졌는데 의자에 붙어버린 거예요. 일어나려고 그때 찍찍 붙어겠어. 딱 그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여론조사 보면요. 오히려 국민들은 이준석 편이고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여론조사 보니까 예. 다음 당대표에 유승민, 이준석 1, 2위야. 예, 2위 되고 있죠. 지금 그 유승민이 26% 정도쯤 나와갖고 1위고 이준석이 한 17% 정도 나와요. 그럼 여론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때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선진적이잖아요. 예. 당원 50, 여론조사 50이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이 윤핵관을 당대표로 꼽고 싶어도 못 꼽는 사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당 전당대회가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이준석은 유승민계로 출발했잖아요. 대학 때 유승민 의원 방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부친과 유승민 의원과 친구 사이라고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준석과 유승민이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그다음 징계에 대해서 자격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게 되면 효력이 정지돼 있는 거거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럼 일단 출발한 상태에서 유승민과 이준석이 단일화한다. 그러면 유승민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몇 프로가 되면 43%가 돼요.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나고 점점 더 올라갑니다.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유승민이 26%예요. 유승민은요 철저한 반윤입니다. 근데 출마할 수 있는 배포가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유승민이. 유승민요. 지금부터 이제 유승민 우리 편이니까 나가라 그래야죠. 캐비넷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제가 이제 요 대목에서는 우리 당에 많은 당원들이면서 일반적으로 정치 수준 높은 분들이 유승민 캠프에 가서 댓글을 써주는 거예요. 나가라고. 잘한다 유승민. 예, 그러면은 이게 좋아요 뽕 맞기 시작하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좋아요 뽕 맞으면.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은 가처분 신청해 놓은 거죠 지금. 그렇죠. 가처분 신청을 해놨는데 비대위가 불법하다 이거예요. 가처분 신청을 해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국힘 의원들을 만나봤더니 비대위가 불법하다는 요소는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믿는 구성 그거 아니에요. 네. 이거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근데 안 받아들여집니다. 원래 법원이 좀 그런 성향이 있죠. 법원은 세 개 분야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일단 정치권은 손을 안 대요. 정치권 내부에서 이렇게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죠.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각 정치 세력 간에 잘 협의해서 정당 내에서 처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요. 심지어는 헌재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나온 적이 있어요. 헌재가 보통 위헌 아니다 판결을 내릴 때도 그런 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당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어디 손을 대지 않으면 종교 집단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종교 집단. 그다음에 학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데 5%가 채 안 돼요. 근데 이 가처분을 받아들여주는 순간 헌재나 사법부가 정당 내의 분쟁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원님 일단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인용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돼. 확실하게? 예,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대, 준서가. 이게 근데 받아들여줘도 문제고 안 받아들여줘도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민주당 169명의 의원보다도 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지. 윤석열을 뿌리 뽑게 우리는 윤석열의 외부 얼굴 몸통 이런 데를 가격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윤석열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대위원장 앉은 주호영이 이준석 대표는 나를 만나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준석은 안 만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위에서는 이준석이 갑이에요. 그리고요. 자 이게 이준석 입장에서 이런 거 있어요. 이거 가처분 인용 안 돼도 보통 지금 패널들 나가고 헛소리들 삑삑 해야 되거든요. 이준석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제. 이준석 정치 생명은 조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치하에서. 윤석열 체제하에서는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치가 그렇게 오래 갈까요? 그렇지. 이제 일종의 윤석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요.
유승민이 당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 입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 유승민이 됩니다. 전당대회를 안 하면요, 비대위로 계속 가면서 이 난맥상이 계속되면서 지지율은 점점 빠져요. 그럼 뭘 선택을 하죠? 그런 상태에서 경찰청에서 유죄가 나오면 관계가 없지만 유죄가 나올 때까지 또 이준석이 흔들어. 왜냐하면 징계 자체가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그 근원적인 문제예요. 성상납이 있었는지 따지질 않고 품위 손상? 각서 써준 거. 각서 써준 거. 왜 찾아왔냐? 야밤에 찾아서 각서 써주고 논란을 만들고 품위 유지를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경찰청에서 성상납 없었습니다.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6개월 징계도 당원권 정지도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 비대위로 계속 오래 갈 수 없는데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주호영이 또 반발했어요. 그러려면 뭐하려고 비대위를 만들어? 그 주호영은 가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이 지갑 누가 빨리 돌려달라 그러니까 뭔 얘기야, 내 거야 이제. 자, 보세요. 이게 비지기닷컴 지갑. 자, 첫 번째, 주호영은 비대위를 빨리 안 끝내려고 그래. 이제 진짜 그 호랑이 피하다 늑대 만났어.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난 게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 안 그만두려고 그래요. 이준석 경찰청 결과 나기 전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 예? 진짜. 전당대회로 가. 전당대회로 가면 김기현이 되는 게 아니라 유승민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당내 내부 총질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댓글에서 볼 수 있듯이 징계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입김이 관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자기에게 말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려고 하다가, 우리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그걸 해야죠. 고등학교 일진들 막대 갖고 딱 선생님이, 야, 이 자식아, 너 학교 나오지 마 임마, 그러고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에이씨, 그때 막대기를 딱 잡아. 예? 지금 막대기를 잡은 형국이에요, 지금은. 선생님 힘을 못 쓰지. 그치. 막대기를 잡았고 다음 단계가 뭐냐, 딱 부러뜨려요. 그 선생님이 이게 윤석열의 선생님입니다. 겁을 먹고, 근데 겁을 먹을 걸 왜 까불으면서 선생님을 좁히는 상황이 유승민이 당대표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앞에 또 감초가, 제 아버지 깡패인데요. 그래서 선생님 떼고 이렇게 확 나가니까 그러잖아, 친구에서. 선생님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 새끼야, 그렇게 걔를 좁혀잖아요. 그게 유승민이 뜨는 이유가 사실은 윤석열이 똥볼을 참으로써 대체제로서 당대표라도 좀 유능해 보이는 사람 안 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여기서 그 당대표를 뻔내하고 계시는 안철수 씨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 무능해 보이잖아요. 안철수 안 됩니다. 안철수 안 되고. 이게 지금 첩첩산중이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여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에 적용한 그 공식을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국힘 의원들은 무능해도 국힘 당원들은 탄핵을 당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유능해졌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중요한 것을 알고 당원들을 모든 당의 주요 결정 과정에 참여를 시키니까, 민주당은 배제를 시키잖아요.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국힘의 당원들은 무척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리적으로 유승민 응원하지만요, 유승민이 되면 우리한테 불리해요. 불리하죠. 오히려 안철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승민은 5대5예요. 그 이분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중도 쪽으로 지평을 확장하기 때문에 좀 우리 지지율은 불리한데, 윤석열과는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당선됐을 때 들리는 소문입니다. 자, 당선됐을 때 축하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축하 전화를 하고도 또 몇십 분 동안 가르쳤다는 거야. 그랬지. 실제로 토론할 때 물리적으로 충돌한 적이 있어요. 못하게 맞고 잡고. 그랬어요? 토론 저희 대기실에서 끝나고 나서. 근데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꼭지 확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 합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때 여론조사하면 1등이 원희룡이에요. 2등이 유승민, 3등이 김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은 장관으로 가겠다. 그 공문을 뺐잖아요. 근데 유승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자객을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떨어졌어 또. 50몇 개 지구당 위원장이 싸그리 김은혜한테 줄 섰어요. 유승민한테 줄 선 위원장이 한 명도 없어. 그랬지.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불불 끓고 있죠. 근데 지금 캐비넷 그 엑스파일 꺼내갖고 뭐 출마를 못 시킨다? 유승민도 판단을 하겠죠. 그때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유승민 쪽에 줄 섰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에요. 근데 위원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도당 부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유승민의 유일하게 줄 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네. 경선 안 하고 바로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빡친 상황. 아이, 그러면. 그래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당대표 나간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노소 돌렸는데 1등이 나와버린 거거든. 윤석열 머리 아프겠다 진짜. 껌처리 잘못해가지고. 껌이 이거는 한 너댓 개가 동시에 날아간 거예요. 주호형 버텨 이제 좀 이따 보세요. 주호형하고 싸웁니다. 요거는 우리 소위 하는 말로 팝콘 각이네요. 지켜보는 재미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사면 초과예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 머리가 단선적인 사람이라 이준석이 죄가 있는 게 밝혀지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잖아요. 화합해서 끌어갈 생각을 못 하니까. 안 해놓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그 자리에 배우가 동석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실제로 이준석을 유죄를 만들면 게임이 끝난다고 보는데. 절대 안 끝나죠. 그래서 윤석열이 맞았네가 아니라 윤석열 자체의 비열함이 먼저 까였잖아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그 전에 이준석 막 끌어안는 듯이 보이던 자가. 그런 거 보면 권성동이 그걸 일부러 깠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거 일부러 깐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문자가 안 까였다면 안 까이고 쭉 오다가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로 드러났다면 윤석열이 욕먹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윤석열을 감싸려고 했는데 매번 토론에서 패널들이 국힘 지지 패널들이 이것은 윤석열의 작품이 아니다. 이준석이 대응을 잘못하고 처신을 잘못한 거지. 그러면서 윤석열 배우설을 강하게 쉴드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문자 하나가 까이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 절대 못해 이제. 이거는 모든 윤리심판원의 윤리위원회 결정이 배우가 윤석열이었구나 라는 쪽으로 심증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면 이준석이 정말로 성상납 받았네가 아니고요. 성상납이라고 만들어 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강신업이 김건희 팬클럽 회장하다 강신업이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인이 됐는데 이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건 포괄일자다. 그러니까 성상납이나 이런 뇌물을 꾸준히 받아와서 아직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공소시효 마지막 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공소시효를 잡는 거거든요. 주가 조작하고 비슷하게 마지막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준석이 그게 나온다고 해도 지금 프레임에서는 윤석열이 정치보복하는 걸로 돼버리는. 그러니까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준석이 받고 있던 17%가 유승민과 단일화할 필요 없이 그쪽으로 다 가. 그리고 유승민이 졸지에 45%가 이제 넘어가. 그럼 안철수는 또 간보다가 안 하겠지. 유승민이 되는 순간서부터 당대표 자격으로 윤석열을 가르치겠지. 아이고. 그럼 윤석열은 또 저걸 어떻게 칠까 하면서 유승민하고 싸우겠지. 그때 가을에 또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근데 문제는 정치력, 소위 말하면 정무 감각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정치에서 망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 맛집도 광고하고 언론에 돈 쓰고 그래갖고 막 광고빨로 쭉 가다 결국 승부는 맛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쓰는 거. 정치권 얘기할 때 정치 인사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해요. 언론에 나와서 토론 좀 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날뛰지 마라. 정치인도 국민들의 눈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엔 그 정치인의 컨텐츠로 승부하는 거다.
윤석열 컨텐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도전 정신에 있는 것 같아요. 도전 정신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거? 아니 컨텐츠 제로에 도전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 중에 한두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네. 컨텐츠가 있던가 추진력이 있던가 뭐 좀 좀 덜 무능하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아 술을 또 그렇게 오래 드셨으면 유튜브에다가 폭탄 잘 타는 거 좀 유튜브 내보내든지. 뭘 잘하냐고. 컨텐츠가 참 그렇죠. 말아 드신 윤석열 대통령 각하 그러면서 막 폭탄주 그 조회수 높아요. 그 그거라도 하든지. 유튜브는 하시면 되겠네. 술 잘 마는 법. 지금 유튜버를 무시하는 거예요? 유튜버를 하시면 되겠네. 아니 이제 접근성이 좋으니까. 말아 드시는 거. 예.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저러면 돼요. 술 말아 드시는 거 우리는 말아 드신다고 하지만 컨버전스 융합으로 표현하면 되거든. 소주와 맥주의 융합을 만드신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드디어 이제는 막걸리까지 융합으로 만들어 말아 드셨습니다. 그 젊었을 때 처음으로 먹었던 폭탄주가 박치기술이에요. 그래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맥주잔에다가 이렇게 젓가락 2개 올려놓고 소주잔 예. 올려놓고 그렇죠. 테이블에다가 박치기 여기 빠져. 빠지지. 나 진짜 그런 문화에 살던 사람들 참. 자, 우리는요. 우리 때는 빨리 취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는 주전자에 다 섞거든요. 소주와 맥주를 섞어요. 그래서 소주를 가급적 많이 넣습니다. 맥주는 비싸니까. 빨리. 예, 빨리 취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 비결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핵폭탄과 같은 뇌관을 넣어 우리는. 뭔데요? 백화수복 있잖아요. 백화수복을 조금 넣잖아. 그럼 이게 취하는 게 치명적이야. 한 잔 먹고도 다른 경우가. 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희화화됩니다. 아이고. 이게 사실은 이게 이 의심은 그런 거였죠. 예, 근데 제가 정봉주, 유승민 치면 그 동영상이 지금 돌지 모르는데 국회 본청에서 유승민 의원을 밀어붙였고 패대기 친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정치 천재가 아니라 그때는 몸싸움 천재. 근데 그래서 유승민한테 사과하는 의미를 가서 당대표 선거운동이나 좀 해줄까?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역대급 못 보는 장면이 윤석열의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대선 지선 이긴 당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이 너무 치사해. 요거는요 윤석열의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재임 기간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굉장히 결정적 장면으로 하나 등장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게 복귀가 될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시점부터 망하기 시작했다 같은 굉장히 결정적 장면. 결정적이에요 지금. 사실 내가 윤석열이라면 이준석이를 불러 앉혀야죠. 주저앉히게끔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그 대통령실 불러갖고 아크로비스타 불러갖고. 그렇지, 술 한잔 먹고. 아니 그리고 나이 차이가 아버지하고 아들뻘이거든요. 85년생이니까 60년 그럼 25이 옛날 우리 때는 장가 일찍 가니까 아들 날 때예요 진짜. 준석아 형이 힘도 안 데까지 끌어줄게. 좀 한번 도와도 하고 술 먹고 어깨동무하고 그럼 너 하는 거 뭐든지 다 해. 오케이. 근데 너 가끔씩 형 얘기도 좀 들어줘라. 정치력.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너 얘기만 하지 말고 형 얘기도 좀 들어줘. 근데 윤석열 마인드는 새끼 유죄 입증해버리면 끝나는 건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대모사. 그리고 윤석열이 이준석한테 이 2명을 한꺼번에 날리는 방법이 있어요. 너 그 성상납 좋아하는데 형이 해줄게 그거. 그럼 둘락하는 거야 그냥. 아이고. 참. 그게요. 사실은 여당이 안정화돼야 야당 입장에서도 마지못해서라도 협조해주게 되고. 근데 이게 완전히 당나라 군대처럼 돼갖고 대통령 모자라지 여당 모자라지 하니까 민주당은 여기서 사실상 여당 같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전당대회 때 한마디 진짜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 강훈식 박영진 후보에게 사법 리스크 갖고 당신들이 비판할 때 저는 진짜 자괴감을 느낍니다.
뭘 갖고 물어봐야 되는 줄 아세요? 이재명 당대표 유일한 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자 이런 수혜가 나고 윤석열이 저렇게 못하는데 국가 비전이 뭡니까? 2월 14일에 명동선언이 통합정부를 선언했는데 통합정부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럼 그 사람들 박수 받아요. 지금은 20% 4% 받지만 미래의 희망이라고 자기들 나왔잖아요. 근데 사법 리스크 갖고 이재명 감옥 보내라고 하는 이런 거 하면요. 윤석열이 지금 똥볼을 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분은 국가 비전을 갖고 토론하십시오. 앞으로도 시간 남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국가 비전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비전 속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통합의 기치 좋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통합정부를 말로만 하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통합정부로 나갈지 그 대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걸 물어보면 당이 좀 격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당대표 바꿔서 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좀 가르치게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재명 후보께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갖고 민원을 좀 넣으면 통합정부론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전문가연하고 당에서 무엇을 갖고 국가 비전을 세워야 되는지 어느 조직을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했으니까 저를 요직에 중책에 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개 방송으로 민원을 그렇게 아니 그래야지 뭐 나중에 임명해도 실제로 본인이 가서 했나 보다. 서로 내가 못해도 제가 책임지는 거지 당대표가 책임지는 거 아니거든요. 다 이런 미래 포석이 있는 거예요. 브라보. 네. 자, 의원님하고 둘이 사실상 한 시간 정도 수다를 떨면요. 네. 뭔가 이렇게 묵은 채찍이 쫙. 왜냐면 우리 아무도 생각 안 한 것들 막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답답하고. 오늘 제일 압권이 그거 아니에요? 나오려고 봤더니 공무원들에게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져서 못 나왔을 것 같다. 어쨌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얼굴이 빨개져서 못 나왔다. 그렇죠. 얼굴이 빨개진 건 분명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전제 지니어스 정으로부터 듣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방송은 저녁 6시서부터 네. 정봉주 TV에서 정봉주 TV로 들으면 좀 색달라요. 같은 컨텐츠인데 예, 좀 다른 방송 같아. 다르게 들려요. 왜 희한하죠, 그러냐면 예. 지금 낮에 들으니까 좀 싱숭생숭하거든요. 예. 6시 넘었고 술 한잔 쫙 걸치면서 들으면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더 치솟아요. 예. 그게 더 짜릿해져 이게. 지금 새날로 보시는 분들은 새날 구독, 정봉주 TV로 보시는 분들은 정봉주 TV 구독 이렇게 좀 해주시면서 같이 한번 같이 가시자고요. 그렇죠. 윤석열이 대통령 하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게 재미나죠.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다른 또 채널들 공동 송출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쫙 가보시자고요. 연구하고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 연구를 한번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채널별로 주체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갖고 월화수목금 하면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 그날 못 일어나. 예를 들어 아침 방송을 하면 나 못 일어나. 그럼 누구한테 또 양보하고. 그리고 휴가 갈 때는 또 한 3주 동안 쉬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따가 6시에는 정봉주 TV에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부터 다음 주에 즐겁게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똥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주제가 날마다 새로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